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아나운서 홍은기입니다. 선조의 뜻을 대대로 한결같이 이어온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죠. 게다가 늘 약자의 편에 서서 선조의 마음을 이어온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로 또 이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인으로 또 활발한 정치 활동도 이어오고 계신 이종걸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1%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고민들이 필요한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 들어라. 항일 순국선열 이회영 선생의 피를 이어받아 고교 시절부터 남다른 의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온 민주당 이종걸 의원. 반값 등록금의 원조, 등록금 상한제 관철.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 발표 절차 중단과 재협상 요구. 성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펼쳐온 노력을 살펴본과 동시에 남양유업 방지법, 즉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의 현 상황을 검토해봅니다. 네, 이종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 대한민국 사회가 요즘 이 남양유업 사태로 대변되는 갑의 횡포 때문에 네. 시끄러웠습니다. 예. 최근에 활발하게 이 가칭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활동을 하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설명 먼저 해주시죠. 예, 지난 7일 날 이제 그 대리점에 관해서 특히 재벌 대기업의 그 거래 횡포 사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제가 좀 열어서 피해 사례를 좀 발표회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남양유업뿐 아니고 CJ 대한통운, 크라운 베이커리, 농심, 롯데백화점, 기타 백화점, 한국 GM 이런 회사들이 소위 이제 특약점, 판매점, 대리점이라고 부르는 그 점주들에게 어떤 피해 사례를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자리였는데요. 대부분 온다고 그랬다가 못 오시고 예. 겁내하고 정말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대신 발표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남양유업은 그래도 나오셔서 발표하면서 끝내 말을 못 잇고 막 울먹이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비춰졌어요. 남양유업이 처음에는 이제 영업사원들의 그런 좀 폭언 뭐 이런 걸로 예. 되게 유튜브에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공분을 샀는데 점점 더 그 본사가 대리점에 한 행위들을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제가 변호사 할 때 뭐 좀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들이 사회에 뭐 너무 만연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참 아주 아픈 일이었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통기간이 거의 달한 물건들을 원래는 한 100개 정도 신청했는데 그거를 막 몇백 개를 더 물량 강요를 하면서 밀어내기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거로부터 또 근데 그것들은 이미 주문서에 이미 제출한 주문서는 없어지고 밀어내기 한 그 회사 측 서류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강력하게 항의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든 뭐 롯데백화점, 뭐 CJ 대한통운 뭐 조금씩 이제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해결이 제대로 그 어느 정도 뭐 만족할 만한 수준에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더 상황이 진전되면 스스로에게도 큰 피해가 오고 생업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마무리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에 사실 내용이 그런 것들을 규제하라고 돼 있는데 제대로 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우선 이제 가맹점법이라고 해서 지난 국회 때 24시간 편의점 예. 점주들이 6명이나 자살해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저희들한테 또 충격을 줬는데 그거와 거의 유사하지만 좀 다른 형태의 영업 형태의 이제 대리점, 특약점, 판매점, 수수료 매점 뭐 이런 것에 대한 법률을 이제 대리점 공정화하는 법률
일명 남양유업법으로 예.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을 입장인 분들은 사실 슈퍼갑이 사과를 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거든요. 네. 대리점을 하거나 가맹점을 하는 분들은 또 보복 아닌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데 어떻게 이 사태에 앞으로 좀 대처들을 하셔야 될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요. 글쎄요. 저도 뭐 남양유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례가 돼서 예. 거기서 한 500억의 뭐 기금을 내겠다. 그리고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을 보고 아 그러면 저 정도면 좀 될까 그랬는데 그 대리 점주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저희들은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실제 지금 남양유업에서는 그런 밀어내기로 인해서 사실상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된 것들 그래서 유통기간이 넘어버려 가지고 사실 본사가 부담해야 할 피해를 대리점주에게 그 전가시켜버린 네. 피해가 약 매출액 전체의 한 25%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한 1,600개 대리점주를 다 합하면 그것이 한 건에 한 건에 몇십억씩 되는 건데 그것이 네. 이제 누적된 한 달이 아니라 몇 년간의 전 대리점주로 따지면 몇백억도 훨씬 넘는 겁니다. 이게 남양유업이 뭐 중견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대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재벌 대기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아주 상징적인 예가 국민들한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리점주들이 그러면 이 피해를 보상해달라. 남양유업은 그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소송을 하려고 해도 소송할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납품서를 냈는데 남양유업에서 보낸 납품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몇 사람이 그 카피를 해놨다고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할 생각, 그걸 그래도 뭐 전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 25% 중에 점주들이 피해를 받은 얼마를 배상하겠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피해에 대한 앞으로 전향적인 태도일 텐데 네. 그것은 아니고 이제 무조건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기만 지나면 이제 뭐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많은 그 피해 사례 사회 현안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것은 또 국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이제 네. 국회 6월 국회에서 이런 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법률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상생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뭐 천천히 하되 더 철저히 하자. 그 말은 좋죠. 그러나 저희가 볼 때 6월 국회 때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제 7월은 8월은 하한기가 되고 9월은 정기 국회 때 또 다른 현안, 그다음에 뭐 10월은 뭐 재보궐선거, 뭐 정치 현안들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이 국회에서 이 경제민주화법을 다룰 수 있는 기간은 저는 6월 한 달 외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나가 버리면 그건 그냥 이 피해자들은 어디서 떠들지만 그것은 그냥 많은 또 피해자들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흐지부지 되고 많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런 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이번에 6월 달에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절박한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반드시 골마 터진 김에 좀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됐으면 새살이 돋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즘 뭐 전자 서명도 많이들 하고요. 또 인터넷 쇼핑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전자 서명하고 할 때 좀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과연 이게 내 개인 정보가 새 나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공인인증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맞죠?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10여 년 전에 벌써 오래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정통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 부처에 디지털라이즈하는 디지털 개념으로 바꾸는 뭐 모든 부처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이제 부처로 아주 대통령이 신임받는 아주 힘 있는 부처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자 서명도 보면은 공문서도 전자 서명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이럴 때 서명을 안 하고 격지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사인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려면 아무래도 이 전자 서명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확실한 분명한 이제 그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자 서명법의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인 인증 방법인데 인증 방법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 그까지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거 우리나라 그런 이제 보안 기술의 아주 대표적인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X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면서 까는데 들어가는 이 게이트를 이제 자기가 정한 패스워드 암호로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도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는 어떤 암호 쓰고 어떤 프로그램에는 어떤 암호 쓰고 그렇게 못 합니다. 보통 그렇죠. 한 사람은 자기가 딱 정한 암호 하나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호의 단순성에 의해서 이미 해커들한테 장악이 돼버립니다. 하나만 노출이 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X라는 방법이 뭐냐면 아마 컴퓨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분 또 깔겠습니까? 예. 영어로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노를 해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바삐 컴퓨터를 써야 되는 사람한테는 yes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yes. 그런 순간 이미 그 액티브 X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해커들에게 이미 다 노출이 되는 그런 이제 이것은 구식의 기술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이런 걸 안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액티브 X 기술은 우리가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포기 선언하다시피 한 거를 우리 아주 그 거래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전자 서명과 전자 금융 거래, 이게 홈뱅킹 하는 말이죠. 거기에 이것을 아주 금과 옥조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 그거를 근데 바꾸려면 상당히 많은 이제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예산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하나의 이해관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이제 사업장의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청회를 했는데 6시간 넘도록 그 관계된 분들이 한 분도 가지 않으시고 필요성에 동감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인 인증 방법까지 확 갑자기 바꾸면 어떤 충격이 좀 많지 않겠느냐라는 그 견해도 들었고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미 바꿔야 되는 목적은 이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이렇게 그때마다 번호가 부여되는 내가 패스워드를 하는 게 아니라 번호가 그때마다 부여되는 CPS 방식, OPC 방식, OPC 방식을 이제 이미 도입해야 되겠다는 이제 방향을 섰는데 그러나 이 바꾸면서 오는 여러 가지 충격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이건 이제 그거는 이걸로 할 수 없어요. 지금 구글에서는요 이미 이메일로 송금하는 방법까지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에 이미 알고리즘 그 안전성이 다 담보되는 방법이 개발이 된 정도예요. 이렇게 앞서가고 빨리 가는데 우리는 그 예전에 하던 걸로만 해서는 그걸 법에 딱 규정을 해가지고 의무화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못하다 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좀 하루빨리 이제 개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편하게 안정성을 좀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의 건강한 발전 경쟁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 기술은 이미 낡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게 함으로써 점점 더 발전하고 안정성이 더 커져가고 있고 국민들이 이미 다른 걸 쓰고 있는 보안 기술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 그거는 절대로 빨리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다.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참 밀접한 꼭 필요한 법안들 발의하시느라고 이정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벌써 4선이세요. 2000년에 경기 만안이 지역구신데요. 이제 국회에 들어오셔서 16대부터 벌써 4선 의원이 되셨는데 초선 때, 재선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가끔 예전 의정 활동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때는 좀 잘 몰랐다. 그래서 철이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은 다 그 지역 주민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자기가 좀 잘못하면 그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나를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끝이더라고요. 제가 지켜줘야지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저까지 만약에 이제 포기해 버리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되어 왔던 국민적 보호라든지 이익 보호라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나 제도들이 이제 뭔가 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되는 것들이 있으면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그걸 막아줘야 되는 건데 예. 그걸 저희가 이제 뭐 또 다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포기해 버리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제도가 횡행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제가 마지막 그 역할을 못해서 주범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냥 이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일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그런 점에 관해서는 내가 좀 알게 됐다라고 하지만 또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자꾸 또 어떤 걸 해봐야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소수당으로서 안 되는 거 이런 건 이거 뭐 해봐야 결국 내가 주장했고 내가 절차를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 하나만 남지 예. 결국 결과는 그 다수당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건데 예.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싸울 필요가 있는가, 힘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때는 이제 혼자 네. 그런 자책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됐을 때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보기 드문 4선 의원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초선 재선 때는 좀 부드럽고 신사적인 의원의 이미지였는데 어느덧 투사가 되어 있더라.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주변의 평가가 어떠십니까? 글쎄 뭐 이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은 또 국회에서 활동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지만 또 정당의 소속으로서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뭐 젊은피 수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때는 여당이었죠. 예.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를 마치고 이제 야당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좀 너무 여러 가지를 좀 다른 환경에 제대로 감정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또 너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논리적으로 아주 더 치열하게 네. 아주 더 많은 노력으로 하게 되면은 그 성과가 좀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이제 그걸 못 하고 괜히 화내고 이제 그것이 언어적 표현으로 좀 과잉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뭐 졸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확 떠가지고 그 대통령의 졸개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의 그 표현은 어떤 때는 그 상황을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진작시키는 데는 예.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 노력이나 더 그 배경에 여러 가지 더 많은 노고를 들이면 그런 말 표현보다는 더 내용으로 승부할 수 예. 있었을 텐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정으로 나온 말이 이제 하나의 전선을 만들게 되고 이제 그게 여야 간의 대립이 돼서 제가 이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처럼 되고 뭐 투사가 되고 뭐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여야가 그렇게 하나의 투사를 가지고 상징적인 싸움을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그 서로의 그 분쟁과 서로 대립되는 그 지점을 알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앞장서 있는 저로서는 결국은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갈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비난하고 욕하고 뭐 이랬던 그 사람들에게 또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그냥 그냥 한 번에 다 규정해 버렸다는 점 이런 점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또 치열하게 열정을 갖고 의정 생활을 하셨다, 의정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한미 FTA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발의가 네. 된죠. 최근에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과 재협상 요구를 위한 노력도 하고 계셨는데 이런 노력을 하게 되신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셨겠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재벌 대기업이 갑이 되고 그다음에 을로서의 이제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그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전형적인 국제관계 갑을관계가 이번 한미 FTA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프리 트레이딩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계약이라고 돼 있는 자유무역 협정이죠. 자유무역 협정이죠. 자유라는
그 자유 속에 담겨 있는 힘의 대결은 네. 그거는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 대기업이 이 점주들에게 이렇게 자유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갑의 횡포를 부리듯이 실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선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갑과 을의 관계를 슈퍼갑으로 만들지 않게끔 하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한미 FTA를 지금은 체결될 때가 아니다. 더 노력해서 공정한 계약으로 갔을 때 정도의 한미 FTA가 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제가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기상조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보완론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정치 논리와 서로 양국 간의 어떤 이해관계 논리에 의해서 그냥 체결이 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실망과 그때 그 느낌이는 정말 국회를 내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 할 정도의 아주 참담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미국에 그때 갔더니 미국에도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공정거래에 아주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좀 커가면 그러면 이걸 서로 윈윈하는 FTA로 만들 수 있다. 거기도 무조건 작은 나라고 약소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그 의뢰 기업들을 이렇게 그런 방식 착취하듯이 하면 그거는 결국 오래는 못 간다. 예. 그런 거를 아마 알고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은 뭐 한미 FTA 무슨 내부적인 제도를 바꾼 게 없습니다. 우리는 23개 플러스 200 몇 개를 지금 바꿔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제도 자체가 거기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에서 한 것이 결국 주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무슨 퍼블릭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것, 환경, 수도 뭐 이런 것에 관한 한미 FTA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ISD 이번에 론스타가 지금 벌써 시작한 ISD라든지요. 그게 이제 투자자 국가 제소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제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서만 손해가 됐을 때 그냥 국가에게 바로 청구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담보해 버리는 겁니다. 불평등 협상의 대표적 조항으로 좀 여겨지고 있죠. 레치 조항이라든지 그런 조항들이 어느 정도 개선돼야 그런 걸 조건으로 FTA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만 결국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재협상 요구를 토대로 우리 한미 FTA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당론으로까지 결정을 했는데 아직 아무런 그 ISD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 정부에서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뭐 그런 거 할 생각도 없는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뭐 자동차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 변경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우월적 지위에서의 남용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그걸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FTA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각 나라들이 힘들다 보니까 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추진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 국내도 경기 불황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가계 부담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포기할 수 없지만 너무나 부담된 게 교육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값 등록금의 원조격으로 우리 이종걸 의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었죠. 등록금 상한제를 관철시키셨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 같은 등록금 상한제 관철시키셨는지요? 지금 우리나라 생활 수준의 국민소득 2만 불인데요. 2만 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요. 한 가족에 한 사람이 한 1억 정도를 벌어야 평균 소득입니다. 그 평균 소득이 감당할 수 없는 대학 등록금입니다. 그 대학 등록금은 김영삼 정부 때 그 열리면서 갑자기 폭등해서 매년 몇 배씩 올라버린 그런 아주 고액 등록금이죠. 유럽에는 이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미국도 보면은 저마다 등록금이 다릅니다. 세대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뭐 연 5만 불이라 하더라도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10,000불 내는 사람도 있고 5,000불 내는 사람도 있고 뭐 3만 불 내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일률적으로 1년에 한 1,000만 원, 로스쿨 같은 데는 2,000만 원 예. 내야 되는데요. 돈 없어서 이제 대학 교육 못 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돼서 이거는 예. 정치인 모두에게 과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거의 89%, 90% 넘는 분들이 대학을 다 갑니다. 예. 다 금원 등록금을 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등록금 취업 후 상한제라는 네. 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학년 대학생들의 경우는 한 10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모두 다 그 등록금 상한제를 취업 후 상한제를 신청하면 10조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교과 위원장이었었어요. 예. 위원장이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여태까지 보게 되면 등록금이 보통 해마다 물가 상승률의 10배, 적게는 3배 정도까지 오릅니다. 매년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10조지만 만약에 내년에 또 상승률이 3배 올랐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조로 계산한 대출 상환제가 다음번에는 13조가 돼버려요. 예. 그러면 그걸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이제 학생이 이제 취업해서 갚게 될 때 그 원금과 이 문제는 이미 국가 부도 사태를 직면할 정도의 갚을 수 없는 정도까지 네.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지금은 더 이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아서 그걸 조건으로 제가 취업부 상한제를 받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12월 31일 막판까지 왜냐하면 취업 상한제를 기다리고 있는 대출제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저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등록금 상한제를 그러니까 못 올리는 제도를 조건으로 그걸 통과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저를 막 비난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당에서도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저를 많이 지켜주셔서 12월 31일 날 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제 등록금 상한제를 받아들이겠다 해서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부 상한제 두 개를 같이 통과시키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취업 상한제도가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조 정도는 안 쓰고 첫 해는 뭐 한 1조 정도를 쓰고 해서 아직도 높은 등록금이지만 그러나 그 대출제도 혜택은 좀 보고 있는 예. 이제 그런 상태인데 궁극적으로는 세대 단위로 최소한 미국 같이 높은 등록금 제도라 하더라도 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 세대 그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금을 정해서 많은 장학금의 다과를 정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서 등록금이 사실상 떨어져야 되는 네. 이제 그런 것이 저희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빚을 떠안고 어렵게 대학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오면 또 일자리라도 제대로 취업이 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대한민국 앞으로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또 이종걸 의원께서 더 많이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세요. 항일 DNA가 흐르고 계신 분이 바로 이종걸 의원이십니다. 사실 유년 시절부터 어떤 어깨 책임감이라든가 약간은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구한말에 이조판서를 지내신 이유승 선생께서 증조부시고요. 예, 항일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께서 조부십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의식이 남다르셨겠어요. 글쎄, 이제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예. 저희 조상들이 이제 증조 할아버지는 이조판서였고 고조 할아버지는 영의정이었고 너희 또 그 윗대는 영의정이 한 9분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너는 긍지를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베풀 수 있는 자리를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님이 서울 살다가 안양으로 가시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항일 독립운동 뭐 이랄까요. 이제 가족들은 다 어렵죠. 예. 이제 해방돼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다시 오신 분들이 몇 명은 안 되지만 예. 심지어 먹을 거 가지고도 서로 막 다투고 그랬다고 할 정도로 아주 빈궁한 생활 속에서 이제 저희가 안양이라는 시골로 이제 예. 가게 돼서 저는 정말 안양을 터로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하게 된
사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셔서 집안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서 제가 안양으로 가게 됐고 안양에서 국회의원을 하게 된 그런 이제 운동을 입었습니다. 뭐 되게 그 독립운동했던 많은 가족들이 보면은 그 독립운동 그 자체로 인해서 다 빈궁하고 어렵게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어렸을 때 살 때 그걸 자랑으로 하지 못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면서 그래도 그런 긍지와 그것은 아마 제 생활에 큰 이제 청심제가 됐던 것 같고 이제 정치를 제가 하겠다고 아버님께 찾아뵀더니 아버님이 정치라는 게 참 어렵고 참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다 보면 뭐 교도소 담벼락을 뭐 이렇게 걷는 담을 걷는다고 하는데 정말 할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거를 네가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일을 직면하게 되면 바로 정치를 그만두는 것을 네가 꼭 다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저의 이제 큰 것이 되죠. 그래도 믿고 마음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군요.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이후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 해주셨습니까? 글쎄 뭐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신대 어머님들의 그 해결도 돼 있지 않은 그 아베 망언이라든지 예전에 그 아베의 그 외할아버지라는 분이 만주국을 만드는 그 1급 전범인데 그 밑에서 시종 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줄기가 일본 사람들에게 참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청산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부지부식간에 일본에게 그렇게 밀리는 그런 정신적 분위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전부를 다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뭐 친일 인명사전이라든지 과거에 정말 대표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조상 중에서 그래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질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뭐 친일 인명사전을 반대를 하고 있는 그걸 무릅쓰고 이제 했다든지 그걸 모금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민단체와 함께 그 민족 정의를 위한 의원 모임이라는 걸 이제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때마다 이제 독도가 사실은 일본이 제일 처음 러일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강점한 최초의 영토가 바로 독도 아니겠습니까? 식민지의 상징이죠. 그걸 일본들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독도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마음들을 좀 더 정리된 정치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좀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좀 잘하는 거 그리고 과거의 항일이라든지 친일에 반대함으로써 온 사회적 기풍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많은 그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재생하고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 선대 대한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했다고 해서 교육 못 받고 힘들어서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는 것은 그거는 그래도 아무리 해도 그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도 좀 시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법조인이 되셨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2000년에 국회 입성을 하셨는데 활발한 인권 변호사 경력 때문인지 역시 법제정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남기셨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및 가정폭력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또 여성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초안도 작성을 하셨고요. 원래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글쎄 이제 그때 변호사는 뭐 저는 다른 직역은 생각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바로 예.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것이 초창기였는데 예. 그 이론이 되면서 사회 법조 변혁 운동, 인권 운동,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같이 사는 그런 법률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굉장히 큰 과제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연수원에서 며칠 전에도 만나신 이제 그 연수원 교수 하셨던 분이 그래서 밥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때는 예. 변호사가 몇 명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뭐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밥을 너무 잘 먹었어요. 예. 그 하면서도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을 저희가 서로 당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 뭐 유소 대필 사건이니 산호맹 또 민족 해방과 해방 활동가 조직이라니 뭐 이런 노동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괄목할 만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예. 그 80년대 그때만 해도 여성들은 뭐 굉장히 아주 그 사회적인 그 약자였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러나 가장 자각을 하고 있고 뭔가 성장성이 큰 약자였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로 여성 문제, 여성의 그 인권 문제에 제가 관여를 하면서 저를 그 여성 인권 운동하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반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페미니스트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딸이 둘 있는데 그 집사람하고 딸 둘하고 저만 사니까 3명 여성에 저 혼자 사니까 제가 굉장히 여성화됐어요. 그때 그 이제 그 성희롱이라고 그때 직장에서의 성적인 부당한 접촉이 미국에서는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다 그냥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소송으로 올리면서 3천만 원 배상하게 되는 그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이제 법정으로 이제 만들면서 처음에 시작을 제가 했죠. 그래서 그걸 민사소송으로 시작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걸 이제 사회적 이슈화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폭력 특별법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성이 당하는 여러 남성에 대한 그 아주 무차별적 폭력 중에 그냥 이렇게 맞는 것도 있지만 가정 내 가정 폭력도 있지만 그 성적인 그 접근을 통한 그 압박 이것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내상이 크고 압박의 그 범위도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폭력특별법이라는 게 형법에는 있었지만 그 형법 가지고는 안 됐어요. 이번에 저 공정거래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대리점 공정에 관한 법률처럼 그때 성폭력특별법을 만들면서 상당히 그 여성들의 그 여성 운동, 여성 인권에 상당한 계기,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때 지금 보니까 여성 인권 운동사의 한 페이지에 제 그 활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아주 제가 혼자 가지고 있는 자부심 한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신장에도 많이 기여를 하셨고 또 이런 시국 사건이나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신 것 이외에도 시민사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참여연대라고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데요. 당시에 설립을 현 서울시장이죠. 박원순 시장과 함께 당시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서울 또 이 시민운동에 투신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같은 맥락이겠지만. 뭐 그때 이제 민변도 시민운동이고 뭐 시민활동을 하는 전국연합 뭐 조금 더 아주 좀 레디컬한 그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도 많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저희 선배님이 이제 우리 박원순 변호사이셨죠. 지금 이제 시장이 되셔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박원순 변호사님이 참 그 시민운동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이제 그를 만드신 분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 경실련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체계라든지 사회에 대한 어떤 접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그 10여 년간 저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우리 박원순 변호사님께서 이제 영국 유학 또 미국의 일부 휴먼 라이트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거기서
아주 많은 그 해외 그 NGO 활동에 대한 아주 분명한 체계를 가지고 오셨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오셔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 변호사 활동보다는 주로 NGO에 거의 대부분을 예. 이제 시간을 할애하셨죠. 그래서 거의 뭐 저는 사무실 유지하고 돈 벌고 박원순 변호사는 밖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그런 어느 시간이 좀 됐는데 네. 또 박원순 변호사께서 참여연대라는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할 때 저도 같이 했던 그 기억이 참 새롭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정치에 와서 좀 이렇게 그 거리를 뒀는데 왜냐하면 시민 활동을 회원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그 사이에 그 참여연대라는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 정착이 되고 그 역할이 사람들한테 조명되면서 또 이제 그런 많은 성과가 시민활동의 성과로 이어지고 이제 박원순 변호사님이 서울시장으로 이제 예. 하게 된 그런 좋은 그 아주 순기능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제가 조금이라도 초창기에 도와드리고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는 아주 굉장히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정계에 입문하시고 나서는 사선을 어느덧 맡으시면서 작년 꼭 1년이 6월 9일이면 됩니다. 최고위원회 선출되시기도 했고요. 당내에서는 정치검찰 공작수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또 한일 군사협정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또 최근에 정치혁신실행위원장까지 맡으셨습니다. 직함이 너무 많으세요.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야당 국회의원을 좀 조금 뽑아주셔서 저한테 한 2배 정도 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야당 국회의원을 좀 더 많이 뽑아주시면 네. 제가 한 가지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 많은 일들을 보면은 다 철저히 못하고 있다는 예. 점이 저희한테는 이건 자책이 되는 것 같고요. 정치검찰 공작수사특별위원회를 할 때는 그때는 지금 요새 최근에 보면 어떤 경우는 검찰이 뭐 거의 힘 있는 사람은 수사를 다 해놓고 네. 기소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실명을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판사가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 이유에다가 막 썼어요. 네. 그건 있을 수가 분명히 없는 일이군요. 그렇죠. 예. 기소해야 되는 문제인데 기소를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고분리 원칙에 의해서 기소독점주의에 의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판결을 못 하는데 예. 그러나 그 이유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에 보면은 검사들이 기소해서 공소장에 써야 될 내용들이 막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너무 편파적인 수사 또 그것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공작 방식으로 야당을 이렇게 옥죄이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많이 집중이 됐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 야당으로서는 좀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수사하러 들어오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예. 우리나라 검찰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분명한 거 지적하고 이건 정치 검찰로서 이거는 절대로 이건 수많은 그야말로 90% 모든 지금 민생 뭐 치안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검사들에게 아주 수치를 주는 네. 몇몇 상징적인 정치 검찰, 예. 그 정치 검찰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검찰 제도는 그래도 웬만큼 운영되고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옥의 티가 전체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이제 취지로 민주당에서 좀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대일 정보보호협정. 예. 그 항일을 굳이 거론하지 않고서라도 어떻게 일본과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뭐 한미일 삼각동맹이 물론 돼 있긴 합니다만 예. 정보보호 협정을 맺을 그런 그 정치적 자세는 이제 바로 그게 예전에 그 친일 잔재들의 그 이제 연속되는 행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아주 강력한 질타하는 위원장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정부는 물론이고 전 정부에서도 그것은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안보 군사 정보 사항을 우방과 나눈다 취지 자체만 놓고 보면 뭐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과연 그 상대가 일본이어야 되느냐 거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군수까지 그것이 확대되면은 예. 그는 이제 심지어는 어떤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까지 작전상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확대된 그런 장면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아직 국민 정서상 피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한미일의 경우에 있어서 미국을 레버리지로 미국을 네. 지렛대로 해서 일본과 어떤 동맹을 맺는 거 이것까지 우리가 막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무슨 MD라든지 이런 제도에 우리 핵우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 우리의 진짜 전체의 안보의 운명, 우리 미래를 그냥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일,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최고위원을 맡으신 지 6월 9일이면 이제 꼭 1년이거든요. 예. 지난 1년 최고위원 이종걸 의원은 어떤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예. 꼭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예. 그 몫을 민주당 당원들이 다 해야 되고 그 당원들 이렇게 구조 속에 그래도 더 앞장서 해야 될 의원들이 있고 예. 그 의원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최고위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예. 이제 당원들이 최고위원을 뽑아주셔서 16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거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전당대회를 그 지역에서 해서 예. 표가 집계돼서 제가 그야말로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시도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에서는 저놈은 최고위원 당대표 시도는 몇 번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지켜 있었는데 당원들께서 이제 마지막 저에게 손을 잡아주셔서 이제 최고위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최고위원 그때 당시 임무는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도 잘 만들고 예. 뽑혀질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잘 프로세스 관리를 하는 지도부였는데 예. 결국 대통령 우리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문재인 후보도 열심히 하셨는데 뭐 그때 아마 그 민주당의 어떤 틀과 대통령의 어떤 열망,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자세 예. 이런 것들이 최고위원들에도 상당히 있었어야 되는데 예. 결국 결과적으로 못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많이 분담합니다. 그래서 네. 임기 전에 최고위원도 사퇴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도 드렸습니다만 저희 앞으로의 이런 사과는 앞으로 이제는 좀 더 열심히 잘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잘하겠지만 이렇게 잘한 것들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이제 정치인이 저에게는 하나의 소망입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이제 정권 교체에 실패를 했고 또 안철수 이 현상으로 대비되는 어떤 바람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었단 말이죠. 정치 혁신을 바라는 그 바람을 외면하실 수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치혁신 실행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시리라 믿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또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꿈꾸시는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 이거 참 너무 무겁습니다. 예. 정치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의 기본적인 당 대표가 그걸 겸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당 대표께서 민주당의 운명을 맡긴다고 하면서 이걸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무겁고 지금도 그 중압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그동안 이기는 민주당, 성공하는 민주당, 대한민국 국민을 잘 섬기는 민주당으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지금 있는 상태죠.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저의 임무다라고 많은 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민주당의 미래는 너한테 지금 달려있다라고 심지어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대표했던 국회의원들의 그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득권이 있다면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당원과 민주당이 수평적으로 고민해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민주당으로서의 자격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민주당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곧 만들어서 올려서 정말 이 민주당 앞으로 이 정도면 한번 뭔가 시작하는 것 같구나. 민주당은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구나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저희들한테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종걸 의원님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또 국민들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정치, 그런 정치가 우리 사회에도 곧 태동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OBS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